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DI 현안 분석, 잠재 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최근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또한 1% 내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의 낮은 성장세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잠재 성장률의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페이지 경제 성장률 추이 그림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증가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현안에서는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경제 성장세가 왜 둔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생산 요소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그리고 투입한 생산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투입, 그리고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 요소 생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면 2010년대에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인 2015년에서 24년에는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 투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과 노동 투입 둔화는 자본 투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노동 투입의 증가세도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서 잠재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생산 요소 전망과 함께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데요. 먼저 노동 투입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 전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0% 아래로 하락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노동 투입 전망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전망도 필요한데요. 본고에서는 15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를 각각 13개의 5세 단위 연령 집단으로 세분화한 후 각 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집단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패턴, 세대 효과, 그리고 교육 수준과 결혼 여부 등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50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4페이지에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30에서 5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면 생산 연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전체 노동 투입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노동 투입뿐만 아니라 총 요소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고령화는 총 요소 생산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험 선호 성향이 높아서 새로운 도전에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낮을수록 경제의 혁신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연령대별 임금 근로자 1인당 임금을 보더라도 60대 이상은 30에서 50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의 경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과 경제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추이를 토대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 경제 구조개혁 진척에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이 0.9%로 반등하고,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통상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총 요소 생산성이 0.3%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본 투입 전망은 노동 투입 전망과 총 요소 생산성 전제에 따라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 투자율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영 박사님께서 시나리오별 잠재 GDP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가정들과 그런 모형들을 토대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2040년대 가면은 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전망이 되었고 2030년대에는 1%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잠재 성장률 하락은 인구 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31년에서 40년까지는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4, 40년대 이후로는 마이너스 0.8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큰 이유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함께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노동 투입도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노동 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기준 시나리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모두에서 잠재 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하지만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는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도에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 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대 중반까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액 기준, 그러니까 GDP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체감이 오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을 하고 2050년대에는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4,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숫자는 2024년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2050년도에는 낙관 시나리오가 4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비관 시나리오는 1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낙관 시나리오가 비관 시나리오보다 2.3배 정도 그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둘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 GDP 대비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될지 1인당 GDP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봤는데요.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부족한 자본이 축적해 감으로써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밑에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시나리오 대비 우리 경제 1인당 시나리오별 미국 대비 우리 경제 1인당 GDP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2010년도 이전까지만 보시면 이것은 실적치입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실적치인데 1인당 GDP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로 보면은 총 노동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나리오와 비난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서 미국과의 격차가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총요소 생산성에 따라서 우리 성장률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진입 장벽을 완화해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한 그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각각이 이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필요할 것인데요. 특히 연공서열형 경직적인 임금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그 다음에 노동시간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다면 좀 인적 자원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력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인데요.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좀 달리 30대 출산 육아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관측이 됩니다. 그만큼 일 과정 양립이 좀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그 여성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촉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그 고령층이 또 많아진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서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인지 능력도 높다는 점에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인력 시장을 그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수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그 잠재 성장률 하락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실질 중립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실질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해지는 것인데요. 실질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간다면 명목 금리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통화 정책은 이제 명목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것인데요. 근데 0% 이하로 명목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 추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통화 정책의 여력이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제 실질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물가 위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물가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화 정책 체계를 보면 한국은행법에 이제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에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그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한다면 이것은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화정책 체계 내에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인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쪽에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라는 것은 소득에 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높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리가 설계했던 제도들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전망에 따르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50년대에는 GDP 대비 100%를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정 지출에 좀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구조 개혁을 할 때도 재정 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 개혁을 우선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경기 부양을 반복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높은 수준의 그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재정 수지 적자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